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폭행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무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호텔 공사 현장에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씨가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폭로가 이어지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창고에서 외장 하드 200여 개 등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외장 하드에는 노조원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겨냥해 촬영한 고화질 CCTV 동영상도 다수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찬까지 함께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3번째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일정과 동선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청와대는 상세한 합의 사항을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트럭을 비롯한 차량 22대를 들여보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 150여 명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23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탑승객 32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북한 관계자 4명도 숨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상대 여성 이모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측근으로부터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지하철 객차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감시 감독에 그린벨트 곳곳이 불법 영업과 용도 변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열리는 등 주요 뉴스들이 넘칩니다마는 오늘 뉴스룸이 첫머리에 올린 것은 재벌들의 문제입니다. 대한항공, 삼성 등이 그 유쾌하지 못한 주인공들이죠. 세상이 모두 변하자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또 한 번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조현민, 조현아 두 딸을 동반 퇴진시키겠다는 발표와 함께였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4년 전과 판박이었고 여론은 훨씬 냉담합니다. 한진가에 반복되는 갑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면서입니다. 그중에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실제로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 담긴 그의 행패는 요즘 유행어로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온 가족이 조세포탈, 밀수, 횡령 같은 범죄에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주말에 조 회장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로 뒤졌습니다. 상황은 한진 일가의 희망과는 달리 점점 더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압수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관세청의 추가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곳과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세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당시 압수수색은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오늘 압수수색은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관세청 설명입니다. 즉 관세청의 수사가 총수 일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밀수, 관세 포탈 혐의로 확대된 겁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만 8곳. 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점에서 세관 당국이 구체적인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계열사의 업무 자료를 총괄하는 전산센터에선 디지털 증거를 찾아 카드로 옮기는 포렌식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관세청은 1차 압수수색에선 조 씨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걸로 보이는 명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관 신고 물품과 일일이 대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밀수, 탈세 혐의가 조직 차원의 비리로 밝혀질 경우 세관의 묵인 의혹으로도 조사가 이어지며 파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찰도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조현민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조 전무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화면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회사 안팎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지금 내사에 들어가 있죠. 오늘 저희는 실제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텔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거칠게 행패를 부리는 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 건물에서 평상복 차림의 한 여성이 현장의 여성 직원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합니다. 옆에 있는 남자 직원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바닥에 있는 건축자재를 발로 걷어찹니다. 심지어 폭행까지 합니다. 여성 직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는가 하면 등을 강하게 미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이 이를 말리자 대신 화풀이를 합니다. 이 직원이 가지고 있던 설계도면 뭉치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이 동영상 속 주인공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됩니다. 제보자는 이 씨가 2014년 5월 인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 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들은 당시 조경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이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조차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하기만 합니다. 당시 시공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는 이명희 씨가 자주 호텔에 와서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 총수 일가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한 대한항공 직원은 영상 속 여성이 이 씨가 맞다며 큰 키와 옷 스타일도 평소 이 씨의 모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화면 속 인물이 이명희 씨인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현재 내사 단계인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업체 직원을 잡아 끌고 밀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는 이런 일이 한 차례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이든 호텔 간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병, 심지어는 뜨거운 뚝배기까지 집어던지고 이것은 거의 난동의 수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씨의 폭언도 폭행도 호텔 직원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반응은 늘 똑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일영 기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다 바들바들 떨어요. 그냥 뭐 욕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그냥 옆에서 듣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의 언행. 이명희 씨의 거친 행동을 직접 본 인천 하얏트 호텔 전 직원의 말입니다. 저 놀랍잖아요. 뭐 맞은 사람이 하나겠어요. 60 안팎의 나이든 호텔 간부에게도 마찬가지였단 겁니다. 이 씨가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진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구관, 체련장이 있는 쪽 에스컬레이터 앞 로비입니다. 이명희 그 사모가 2층에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그 로비에 서 있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 X야라고 하면서 그걸 던졌던. 또 다른 관계자들은 이 씨가 뜨거운 뚝배기나 커다란 화병까지 집어던져서 아슬아슬하게 피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호텔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2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대한항공 측의 희망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조양호 회장은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사내 소통 게시판에서 오히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탓인지 조 회장이 이번엔 준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내 반응은 차갑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대한항공엔 임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인 소통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내 활발한 소통을 통해 땅콩 회항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이를 직접 언급하며 기업 문화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소통 게시판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핵심 임원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비판적인 글들을 무력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비공감을 누르고 되게 반박하는 댓글을 달라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단 글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고위 임원의 뜻이라며 메일과 구두로 구체적인 지시가 나갔다고 합니다. 부사장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도대체 뉴스 안 보시나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하신 게 죄책감이 없으신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모인 총수일가 비리제보 카톡방을 회사 측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소통 게시판 여론 조작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엔 삼성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하청업체 수리 기사들을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로써 노조 불법 탄압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상황은 삼성 측이 희망하는 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의 지하 창고에서 노조 전담 조직이 수집한 자료가 대거 담긴 200여 개의 외장 하드를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개의 외장 하드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지난번 6천 건의 문서가 발견됐지만 외장 하드에 담긴 문서와 영상의 양과 심각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리포트는 일단 하나지만 앞으로 꽤 많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의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지하 창고에 노조 전담 업무를 수행해온 조직이 수집한 자료가 대거 보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외장하드 200여 개와 수백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자료엔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가 본사 측에 노조원들의 동향을 보고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외장하드에는 하청업체에 설치된 1,700여 개의 고화질 CCTV 동영상도 다수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노조원들의 컴퓨터 화면을 CCTV로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노조원들이 컴퓨터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본사에서 직접 감시한 정황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해당 CCTV와 관련해 수리기사들의 부품 횡령 등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하 창고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을 연일 소환하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세 번째로 만나서 실무 준비를 위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두 정상이 27일 회담 때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처음 만나고 또 어떤 일정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갈지 등등이 모두 정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상회담 국면에 돌입하면서 긴장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무회담 소식부터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실무진이 세 번째로 만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만찬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생중계의 범위도 지난번 실무회담에서 정한 것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남측 기자단도 북측으로 넘어가 김 위원장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나온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리허설을 진행하고 25일엔 북측 선발대도 참여하는 합동 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정상회담 당일 일정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시작해서 오찬 또 만찬까지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밤늦은 시간까지 양쪽 정상이 같이 지내게 되는 셈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청와대 담당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지금 윤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세세한 거는 26일이니까 하루 전에 발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내려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측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기로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는 의장대 사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2번 평양에 갔을 때 북측에서 의장대 사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신 것처럼 방명록을 작성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방명록에 무슨 말을 쓸지 이것도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 나눠서 2번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오후에는 4.27 판문점 선언문안 조율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들은 오전에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회담이 다 끝나면 저녁에는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열게 됩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그 회담장 2층이 회담장이고 한 층 더 올라간 3층에서 만찬을 열게 됩니다. 점심은요? 점심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생중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북측 구역까지 지금 취재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어디까지죠? 일단 지난 2차 실무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내려오면서 그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은 이에 더해서 추가로 더 합의를 했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걸어서 저런 루트로 내려오는 과정에 자,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판문각 북측 구역,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게 판문각 북측 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표시가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저 지점부터 아마 김 위원장이 차에서 내려오는 장면들을 우리 측 취재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중계를 할수 화면상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저기 빨간 점선인가요? 그 T2와 T3 사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군사분계선이 조그맣게 낮게 있고 그걸 건너서 넘어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러니까 남측의 기자들이 올라가서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화면의 정중앙 맨 위에 있는 약간 파란색 그 공간,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판문각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문각 북측 구역이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오늘 청와대 측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런가요? 뭐 유추해봤을 경우에 우리 측 취재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저 정도 지점에서부터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좋은 장면들을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실제로 만약에 우리 취재진이 남측 구역에서만 생중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북측 인사들이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장면들만 잡게 되면 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좀 좁고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 뒤에서부터 취재진이 같이 내려온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오면서 취재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예전 같았으면 사실 뭐 경호상 문제로 허용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은 북측에서도 상당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오찬도 상당히 오늘 기자들이 좀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찬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 오찬은 오늘 발표하지 않은 부분인데 발표하지 않은 부분들은 26일 날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합의는 이미 돼 있지만 발표는 북측의 요구 때문에 좀 미뤄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그래서 당일 나오는 이야기가 당일 오찬을 각각 따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을 만들기 직전에 오찬은 따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거 이제 각자의 진영과 이렇게 밥을 하면서 어떻게 오전 회담을 정리하고 오후 회담에 대비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주로 예.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 자 반대로 환영 만찬을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자, 오찬은 전격적으로 북측이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비록 평양에 올라갔지만 우리 측이 답례 만찬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이 오찬을 준비한다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는 것들은 북측이 자신들의 구역이죠. 판문각에서 사겠다고 문 대통령 일행을 초청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김 위원장도 지금 걸어서 내려온다고 하고 또 우리 취재진도 북측 구역까지 올라가서 취재를 허용한 만큼 문 대통령 일행을 북측 구역인 판문각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그럼 있고요. 서로 군사 분계선을 한 번씩 교대로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에 올라가서 오찬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석주 씨는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청와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역시 합의는 해놨지만 발표는 회담 하루 전으로 지금 미뤄놓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할 거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예. 저도 들었지만 벌써부터 김정숙 여사와 함께할 일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도 있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6일 오전에 임종석 실장의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합의된 건 있지만 발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당연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이었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오늘 0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한 지 이틀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북 방송은 이명박 정부 들어 되살아났고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정부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입된 확성기 소리가 북측 군사분계선에 겨우 닿는 등 성능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첫 고위급 회담 이후 3개월여 동안 바쁘게 달려온 남북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첫 공식 시험대에 오르기 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선언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이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과 미군은 키 리졸브 연습도 시작했는데 이 연습도 정상회담 분위기에 맞춰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당일에는 하루 쉬기로 했고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훈련 독수리 연습도 정상회담 하루 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즉 훈련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미 군사당국이 오늘 시작한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27일엔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연습 기간 중 정상회담일 하루는 훈련을 멈추고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 독수리 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엔 끝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2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 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겁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모두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 결정입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JTBC 취재진이 북중 국경 지역을 며칠 동안 취재했는데 지난달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원유 공급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중 간의 소비재 물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단둥 외곽의 바산 송유기지입니다. 중국의 원유가 북중 송유관을 통해 북에 전달되는 관문입니다. 지난 19일 총 40여 량의 원유 열차가 하역 작업 중입니다. 한량의 64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른쪽 레일 2곳까지 열차가 정차했습니다. 하루 만에 추가로 40량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전 하루 작업량이 적은 날은 약 20량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2014년 이후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0입니다. 단둥 화위안 물류센터 길가에 사과 등을 실은 트럭들이 통관을 기다립니다. 트럭 사이로 소형 버스가 북한 쪽으로 건너갑니다. 철강 등 품목은 교류가 막혔지만 소비재와 인적 왕래는 늘고 있습니다. 선양의 북한 칠보산 호텔입니다. 중푸국제호텔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집 공고도 붙었습니다. 북한 식당 모란각은 곧 중국인 명의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한국전쟁을 일컫는 항미원조전쟁 기념관이 4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때 이용했던 만포철교로 북중 국제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단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기대 속에 북한 인력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단둥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정부는 사드 부진의 공사를 위해서 장비 반입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해서 부상자가 2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다리 난간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낭떠러지인데 에어매트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어젯밤부터 기습작전에 나선 겁니다. 지난 12일 반입 시도 때는 주민들이 고안한 알루미늄 격자봉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격자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썼습니다. 밤샘 대치가 이어지다 아침 8시가 넘어서자 또 한 번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3,000명이 투입돼 본격적으로 주민 150여 명을 끌어냈습니다. 살인적인 공무수행을 진단하십시오. 사람도 차도 힘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작전은 3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드가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5번째 물리적인 충돌입니다. 길이 확보되자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트럭 22대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비 반입이 끝났지만 경찰 100여 명이 마을회관 앞에 남아 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맞은편에서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공사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마을에 머물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사드가 들어간 지 1년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유독 이곳만큼은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를 완전히 배치시키려는 의도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 3개월 동안 이 공사를 위한 자재와 인력의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같은 충돌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어젯밤 북한 황해북도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고 32명의 중국인이 숨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버스 좌석 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구조 차량이 불을 밝히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제 저녁 북한 황해북도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 현장입니다. 이 버스엔 중국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사고로 중국인 3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 2명은 북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관광 등을 위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버스에 탔던 북한 사람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현장에 가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직후 북한의 사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사고 버스가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2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한 문제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12차 회의를 열고 본조사 대상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검 조사단이 지난 2달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차관 의혹과 검찰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의심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뒤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가 동영상 속 장면을 증언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과거사위 조사단은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 검찰 고위 인사를 비롯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JTBC는 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상대 여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죠. 지난해 12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관 측근으로부터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013년 8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직접 검찰에 쓴 편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차관은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보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가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는 나에 대한 것, 이거가 당신이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라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본조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사건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역시 김학의구나, 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씨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좀 힘들어요, 지금.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측근에게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협회 등록도 못할 뻔했고 나를 그래서 잡아다 미국에 보내버리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씨는 이번 재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전 차관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인터넷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 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실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사청탁이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황당하다, 보좌관에게 사표를 받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건 모두 2차례입니다. 날짜는 지난 3월 15일입니다.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과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각각 1차례씩 보냈습니다. 김 씨는 해당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의 한모 보좌관이 자신들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카페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금전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차례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은 황당하다며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한 보좌관에게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데다 드루킹 김 씨의 구속 직후 보좌관이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의 회계 담당인 필명 파로스 김모 씨도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카페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인 만큼 파로스 김 씨 조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자금 흐름 추적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의 이른바 드루킹 특검 공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여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여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특검이 수용되면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특검 거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의장의 주재로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시 모였지만 입장차만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특검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좀 당장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청와대와 또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야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친 127석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인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통과는 전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일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52.4%,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였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한국 GM 노사가 오늘 오후에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GM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1시간 앞두고 이루어진 합의로 일단 법정관리 신청 등 파국은 피하게 됐습니다. 노사는 합의안에 따라서 폐쇄 결정이 난 군산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에 남는 인력은 부평과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본사가 장기적으로 한국 GM을 경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씨에게 이번 주 안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절대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비밀 거처 등으로 다수의 신도를 불러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신도만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첫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3주 전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기간은 주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경찰은 오래전부터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전직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진전되면서 경찰은 이재록 씨에게 이번 주 안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성폭력 사건 중엔 이례적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록 씨 측도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포함한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재록 씨 소환을 앞둔 만민중앙교회에서 성폭행 정황을 숨기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씨가 감옥에 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수보다 더 많은 신도들을 모아서
반박 진술서를 쓰도록 하자는 등 이른바 말맞추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만민중앙교회를 나온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당회장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록 씨 수행비서가 자신을 포함한 여신도 8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8명은 다 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차장이 부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당 장로는 어떻게든 이재록 씨가 감옥 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록 하면 징역 20년 넘는다. 최악이다. 어떻게 당장을 감옥에 넣겠냐. 장로가 이미 성폭행 정황을 알고 있는 걸로 보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7명 명단 책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낙태하는 거 진료 기록 가져와도 그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 없다고 하면 되고. 그러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쟤네들은 개인 만남하면서 그렇게 성폭행 당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개인 만남했지만 성폭행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반대 입장의 기술이에요. 쟤네는 5명이잖아. 우리 10명 하면 돼. 그래서 안 되면 20명 하면 돼. 취재진은 해당 장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회 측의 증거 조작과 은폐 정황도 파악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봄비가 매섭게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한라산에는 이틀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도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가 돼야 완전히 그칠 걸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여우를 만난 하천의 물줄기가 강한 물살을 일으킵니다. 한라산에 쏟아진 많은 비가 하천을 타고 맹렬히 내려오는 겁니다. 서귀포시의 도로엔 빗물이 넘쳐 차들이 지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어제부터 이틀간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입산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귀포시 신내리와 색달동, 제주시 용강동 등 대부분의 고지대는 1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 시내에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강한 저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쪽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구름이 빠르게 북동진하며 전면에 있는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루 종일 세찬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포천 90.5mm, 서울 62.5mm 등 중부 지역 강수량도 50mm를 넘겼습니다. 내일은 경상도 남해안에 시간당 2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는 낮부터, 다른 지역은 오후가 되면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졌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도 세 모녀가 다쳤습니다. 부석찬 기자입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채로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김해 용산터널 부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달리던 1톤 화물 트럭이 빗길에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6중 추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에 가드레일은 휘었고 빗길인데도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54살 최 모 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최 씨는 충돌한 뒤 차 밖으로 나온 직후 도로에서 쓰러졌습니다. 흉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나왔거든요. 핸들 부분을 가슴을 치지 않았는가. 오전 9시 25분쯤에는 전남 담양군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 33살 정모 씨와 4살과 5살 된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주 용강동 마방목지 인근에선 47살 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목초지로 넘어졌습니다. 강 씨는 차량에 갇혔고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구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덕리의 할머니가 오늘 향년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1년에 태어난 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은 뒤 서울에 거주해왔습니다.
유족의 결정에 따라서 최 할머니의 생전 이력과 장례 절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명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JTBC와 한국갤럽은 서울에 이어서 이번엔 경남 지역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남은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관심이 더 높아진 곳이죠. 이번 조사에서 김경수 의원이 김태호 전 의원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경남 시민 807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0.4%, 한국당 김태호 전 지사가 33.6%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 오차 범위 냅니다. 세대별로는 40대까지는 김경수 의원의 지지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에선 김태호 전 지사가 우세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 비율은 20대에서 43%가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지사 쪽에 더 높은 지지를 보인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지지율이 44.2%로 김태호 전 지사보다 15.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7.1%,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1%에 달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여러 이유로 지난 선거 때와 달리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김태호 전 의원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현장을 서복현, 강희연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청의 도지사실입니다. 이제 50일 뒤면 이곳을 사용할 새로운 인물이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전임지사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략공천을 택한 김태호 전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남 득표율을 보면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1%포인트 안에 초접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후보들 스스로가 경남 민심을 얼마나 더 얻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드루킹 사건이 이번 경남지사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도청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거에 영향이 많이 미치실 겁니다. 김경수 후보 쪽에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정당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각 당이 있지만은도 그 당보다는 그 사람의 인물이나 됨됨이. 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러한 민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주 첫 일정으로 도시농촌 공간에 교통정책 공청회를 찾아 경남의 현안을 챙겼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당당하게 돌파하겠다며 특검 도입은 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좀 떳떳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서 경남 도민들에게 정말 지금 경남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가지고. 김 의원은 한국당이 경남지사를 이어온 30년간 경남이 위기에 빠졌다며 선거의 구도를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정면 대응하면서 경남 민심 잡기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김태호 전 의원의 행보는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내 구내식당입니다.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의원이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드루킹 사건으로 시끄러운 사이 김 전 의원은 이런 바닥형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의 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의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제2의 그 남해안 시대라 그럴까?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가는데 온 그 힘을 다해야 되겠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한국당의 공세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사위원회도 거치도록 해서 비용을 지원받는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침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유럽 등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평소 도로에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구독자가 28만 명에 달할 만큼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노란색 스포츠 차량이 다른 차량들 사이를 오가며 질주합니다. 차선 여러 개를 한 번에 바꾸고 다른 차량 옆을 스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속도를 한껏 올리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운전자는 국내 최대 유튜브 자동차 채널 전직 대표 노모 씨입니다. 노 씨는 고급 승용차를 빌려 도로에서 차량 성능을 시험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올려왔습니다. 일반도로에서 180 이렇게 도는 거 불법이죠. 이거는 됩니다. 2016년에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됐던 노 씨는 한 달 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면허를 되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인터넷에 올리기 전 일부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노 씨가 갖고 있던 원본 영상들을 확보한 경찰은 노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경쟁업체의 음해 때문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동물의 세포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면 난치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15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2종 이식을 실행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아직 없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사고로 팔을 잃은 손진욱 씨. 불과 5개월 뒤엔 마운드에서 공을 뿌립니다. 폐 기능을 잃었던 오화진 씨도 수술 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식을 통해 이룬 기적이지만 당시엔 불법 시술이었습니다. 일부 장기를 제외하곤 사람의 신체도 이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 1월에야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나 세포로 병을 치료하는 2종 이식은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각막 이식은 시력 회복을,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 이식은 당뇨병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돼지의 간이나 췌도를 내년 초까지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미리 원숭이의 이식을 해봤는데 8마리가 최대 1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WHO의 가이드라인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면역 거부나 예기치 않은 감염이 일어나면 환자나 연구진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식 준비는 끝났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3년 전부터 임상을 승인해 돼지 각막이 사람에게 이식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의 한 와플 가게에서 무장한 백인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손님으로 있던 흑인 청년이 맨손으로 괴한의 총을 빼앗아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초록색 재킷만 걸친 알몸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주말 새벽 손님으로 가득 찬 와플 가게는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29살 백인 남성 트래비스 레인킹입니다. 범행엔 AR-15 반자동 소총이 사용됐습니다. 지난 2월 플로리다 고교 총격범이 사용한 총기와 같습니다. There were persons outside the restaurant talking. He shot them. He then went inside the restaurant. More shots were fired, and one of the patrons was hit. 가게에 친구들과 있던 흑인 청년 주니어는 총격범의 난사를 피해 몸을 숨긴 뒤 틈을 살폈습니다. 잠시 뒤 맨몸으로 용의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격투 과정에서 다쳤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It was just I figured if I was going to die, he was going to have to work for it. So I rushed him and it actually worked out into my favor.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당국은 도주한 용의자가 총기 2정을 더 가진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 2만 9천 대를 수입한 혐의로 BMW 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2,000대 넘게 수입한 혐의로 법인과 현직 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생아 사망 사고가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을 상징하는 상급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도 다른 병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 병원은 정부의 실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나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벌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빌라 현관에 흰색 페인트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부산의 한 빌라 2층에 사는 45살 이모 씨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벌인 일입니다. 평소에도 윗집과 아랫집 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유리창을 깼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 씨는 결국 특수 손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은퇴한 지 4년 만에 빙판 위에 다시 섭니다. 그동안 어떤 공연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음 달 아이스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김연아는 새로운 연기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직전 보여준 김연아의 공연은 짧았지만 그 여운이 컸습니다. 올림픽 홍보 영상을 위해 잠시 스케이트를 신었을 뿐 김연아는 은퇴 후 4년간 빙판을 떠나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맞춰 선수로 다시 복귀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 혹시나 오해를 낳을까 봐 공연에 나서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의 마지막 공연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그해 5월 섰던 아이스쇼.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의 곡에 맞춰 애절한 연기를 풀어냈습니다. 4년의 기다림 끝에 김연아는 다음 달 아이스쇼로 돌아옵니다. 선수 시절 대회가 끝난 뒤 펼친 갈라쇼, 즉 축하 공연과 비슷한 무대를 꾸미는 겁니다. 그동안 김연아는 갈라쇼에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담았습니다. 2009년 갈라곡엔 밴쿠버 올림픽을 향한 다짐을 내비쳤고 2013년엔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자그레브에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연기로 담아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피겨 퀸. 김연아는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연기로 풀어낼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축구에서 골이 터지면 선수들이 하나로 엉켜서 기뻐하죠. 요즘은 야구에서도 팀 전체가 함께하는 세리머니가 인기입니다.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팬들에게도 재미를 주는 야구 세리머니를 강신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SK 나주환이 두 번째 홈런을 치고 더그아웃에 돌아왔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모른 척합니다. 나주환이 당황하자 그제야 선수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야구장의 침묵 세리머니입니다. 속고 속이는 연기 속에서 더그아웃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팀마다 약속된 세리머니도 있습니다. 넥센 선수들은 안타를 치면 어김없이 머리 위로 깍지 낀 손을 들어 올립니다. 최근엔 선수들뿐 아니라 관중석의 팬들도 따라합니다. 야구에선 홈런을 치거나 끝내기 승리를 거둘 때 팀이 하나로 어우러져 기뻐합니다. 최근엔 소소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같이 하는 세리머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엔 LG가 선수와 선수, 선수와 감독이 손가락을 마주치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서로 맞대려면 상대방의 움직임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배려하며 하나의 팀이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2013년엔 넥센은 육상 스타 볼트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팬들에게 재미를 주는 더그아웃 세리머니. 이젠 야구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제도 그린벨트를 시행한 지 48년째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이 땅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 영업이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농가입니다. 이곳 주변은 대부분 논밭 아니면 축사인데요. 이곳은 또 개발 제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시끄러운 작업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뒤쪽에 보이는 공터에서 오래된 지하철 객차를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철로를 다니던 지하철 객차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변은 객차에서 나온 고철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이었던 이곳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주민들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해체가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2, 3일 동안 해체를 해요. 저렇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잔재 작업. 해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 지하철 객차 내부입니다. 이렇게 의자들은 모두 떼어놨고요. 그런데 이 작업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해체 작업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 주변을 막는 작업도 하다 말아서 소음과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해체 작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재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야, 저 노랑 유리섬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우스 날라서 지금 상춘이 뭐니 여기 가서 앉을 거 아니야. 게다가 이 땅은 농작물을 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체 작업에 나선 업체가 논밭으로 신고된 땅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겁니다. 또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철 해체 작업을 하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을 방치한 지자체는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는 지난주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분해했던 고철은 지금 실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더 이상 철거는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 서초구의 외곽 지역입니다. 마을 입구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곳도 불법 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로 신고된 장소에서는 가축을 기를 만한 시설은 없고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식당만 있습니다. 식당이었어요. 팔고 갔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이제 와서. 지난해에는 비닐하우스를 사무실로 변경해 사용해오던 업체가 뒤늦게 적발됐고 그보다 1년 전에는 불법으로 식당을 짓고 야외 연회장까지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예식도 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 그전에 불이 한 번 났어. 거창하게 졌을 걸 아마. 그게 한 번 고발당했을 텐데. 그린벨트 내 불법 영업과 용도 변경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형식적인 단속만 반복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큰 돈을 벌고 서민들은 각종 규제만 받는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끈타불이 있는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서민은 꼼짝도 못하는 데가 이곳이야. 정부가 지난 2월 지역별 전담 단속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거의 한 달간 뭐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달간 그냥 어영부영하다 그래 좋다고 계속 때려부셔 나가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되는 사이에 개발 제한 구역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여사의 주차 신공.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예의 없는 운전자가 보이면 무조건 중년 여성이라 단정했던 유행어가 한때 있었죠. 통계만 찾아봐도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주변 운전자의 짜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고까지 일으키는 운전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쉬워 보이는 운전이라 해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나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비행기의 조종은 어떨까?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쉽다. 이렇게 단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덧붙이기를 조종사는 고, 노, 고만 결정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 여객기 운항이란 만만한 작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땅콩 포장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세우거나 승객을 잔뜩 태운 채 운행 중인 부기장에게 총수 일가의 사적인 심부름 문제로 30여 분씩 부전을 하는 행태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말대로 하자면 여객기 엔진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승객 대부분의 생명을 구한 미국 항공사 기장의 존재감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과문은 열흘이 지난 어제 발표됐습니다. 문제가 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행유예 와중에도 복귀한 장녀까지 물러난다는 결정. 4년 전 당시의 그를 복사라도 한 듯이 두 개의 사과문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문은 특히나 대한항공 내에선 믿지 않는다면서요? 그들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고 말한 여객기 운항. 따지고 보면 가장 쉬웠던 것은 항공사의 오너 노릇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단지 총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적기의 운영자라는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았으며 이미 땅콩 회항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이른바 갑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찢는 폭언과 낚아채고 밀쳐내는 폭행으로 대한민국의 거대 국적사가 돌아갔다면 세상에 그보다 쉬운 오너 노릇이 어디에 또 있을까? 김 여사의 주차 신공. 세상은 근거도 없이 중년의 여성 운전자들을 폄하했지만 항공사 회장도 인정한 바 자동차 운전은 비행기 조종보다 더 어려운 것. 게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욕도 안 하고 삿대질도 안 했으며 난폭 운전은 꿈도 못 꾸는 김 여사들이라면 이제는 최소한 비아냥의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부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요즘 유행어로 실화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격한 영상이 담겨 있더군요.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지금 문제는 재벌 일가 전체가 거의 사상 초유다시피 그 전체가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는 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영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입수한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겁니까? 네, 해당 영상은 2014년 5월에 촬영이 된 겁니다. 원본을 분석한 결과도 또 촬영 시점도 2014년 5월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당시 제보자는 현장에 있다가 한 여성이 공사 현장 직원들에게 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상에서는 음성이 좀 들리지 않는데요. 제보자는 당시 이 영상을 실내에서 이 창밖의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한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공사장에 있는 자재도 걷어차고 그 직원들한테 이제 삿대질을 격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바로 이제 저 사람이 그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예. 지금 여직원이 있는데 네. 우선 그 첫 번째 타겟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삿대질과 함께 밑에 있는 것을 발로 차고
그 다음에는 잡아당겨서 밀치고 뒤에 가서 밀어제끼는 여직원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군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누가 말리니까 거기에 주먹질을 이렇게 하고 주먹이 닿던 건 아니지만 네. 가지고 있던 서류를 받아서 내팽개쳐버리는 바닥에. 네. 이거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난폭한 행동이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라는 거는 확실합니까? 네, 이 씨를 잘 아는 현직 대한항공 직원하고요. 전직 임원들 이렇게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여러 번 확인을 받고 또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또 당시 인천 하얏트 호텔에 있던 그 시공을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시공을 담당했던 시공사 관계자한테도 그 이명희 씨가 이 호텔 현장에 자주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또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유일하게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데요. 아, 또 그렇군요. 예. 평상복 차림에 보호 장비도 없이 또 그냥 들어갔다는 점. 또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던 모두가 눈치만 보고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등을 봤을 때는 보통의 여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심지어 또 건장한 체격의 호텔 직원들까지 이 여성이 다가가면은 슬슬 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냥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아주 높은 여성이거나 나온 사람이 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길 가다 갑자기 들어온 실성한 여성 정도가 되는 건데 저렇게 쩔쩔매고 있다면 두 번째가 분명히 아니라면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항공도 이명희 씨가 맞다고 하면 뭐 절대로 확인 안 하겠죠. 예, 방송이 나가기 전에 좀 얼굴이 그나마 좀 잘 나온 화면을 몇 개 캡처해서 대한항공 측에 보여줬는데요. 예. 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좀 뭐 확인하기 어렵다 뭐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예. 주인공이 이명희 씨라면 사실상 이제 폭행 장면이 담긴 핵심 물증이 돼버립니다. 네. 그죠? 물컵을 어디로 던졌느냐, 바닥으로 던졌느냐, 그쪽을 향해서 던졌느냐 가지고도 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 이런 걸로 아니면 폭행이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예의가 많이 갈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은 뭐 그런 걸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폭행 혐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 이 광역수사대가 오늘 이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내사는 좀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좀 먼저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인데요. 예. 오늘 폭행 혐의를 보여주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둘째 딸인 조현민 전무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네, 관세청인 지난 주말 총수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대한항공 본사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보도한 이 조직적인 밀수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혹을 좀 요약하자면요. 해외 지점에서 물건을 사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실어보내고 또 이를 전담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총수 일가의 집까지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관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 같은 회사 물품으로 신고하고 들여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벌 기업의 가족이 그 일부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나 비리, 비위로 해가지고 수사를 받은 적은 있죠,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몽땅 걸려 있는 상황은 저도 그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또 예.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 귀추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호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구글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무방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함께 계속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법제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방식이라는 건데 과연 사실인지 또 폐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포털 댓글이 한국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주로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공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의 기사를 그 안에 모아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언론사 사이트에 가지 않더라도 포털 안에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야후라는 사이트도 비슷합니다. 저 오른쪽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야후 재팬의 오늘 화면입니다. 포털 안에서 댓글을 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이런 야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공이 주요 기능입니다. 반면에 구글은 검색용으로 많이 쓰여서 기사를 누르면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네이버와 다음뿐만 아니라 야후도 좀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그런데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은 기사의 개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각각 20개, 30개까지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의 댓글을 다 달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사의 댓글을 모으는 것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야후의 경우에는 기사 한 개당 한 개의 댓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가 아니라 댓글 달기에 동의한 언론사의 기사에만 달 수가 있습니다.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만의 좀 독특한 댓글 달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한국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포털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난해 영국의 로이터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이 포털 뉴스에 의존하는 비율은 한국이 77% 네.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일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반면에 36%, 독일 30%, 미국 23%, 그리고 영국 15%로 낮았습니다. 이들 나라에선 포털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 사이트를 찾아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포털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댓글 문제에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좋아요 수, 싫어요 수를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냥 네이버가 정하잖아요. 공감대 확보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고민했다. 대중의 의견도 이렇게 충분히 들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털을 좀 우리보다 많이 쓰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댓글과 관련된 논란이 뭐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악성 댓글 특히 문제된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댓글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는 2014년 11월 댓글의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미국의 CNN과 블룸버그, NPR도 폐쇄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소수자 혐오, 거짓 정보 등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건전한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댓글창을 닫은 대신에 소셜미디어로 시청자나 독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보면 전부 좀 다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매체들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건 일부의 사례고요. 세계신문협회가 조사해 보니까 조사 대상의 82% 정도는 댓글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독자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 사례를 보면 댓글을 올린 5분 뒤부터는 수정과 삭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전체의 10%가량으로 정해놨는데 댓글도 편집자가 악성 여부를 판단한 뒤에 노출을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입이 돼서 이 비율이 좀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매체가 이처럼 건강한 댓글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예, 첫 키워드는 연탄가스의 큰 꿈으로 잡았습니다. 연탄가스 많이 등장하네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연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완구 전 총리가 정치권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의 큰 꿈을 얘기하면서 연탄가스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누가 연탄가스 옛날에 얘기했죠?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슬며시 찾아오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일전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연탄가스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랬죠. 예. 당시 홍 대표가 비유할 때 연탄가스의 의미는 틈새를 비집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슬며시란 뜻으로 연탄가스를 비유해서 본인이 큰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큰 꿈이 차기 대선이냐라는 질문이 좀 성급하게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뭐 그런 질문은 뭐 늘상 가죠. 이런 경우에. 예. 이 전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다만 기자들은 일단 이완구 전 총리가 슬며시 다음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아무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 다음 당권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일단 홍준표 대표를 건들지 마십시오.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에는 새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이거 좀 미묘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건들지 않아도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건드려진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크게 건든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총리가 당권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보다도 오히려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고 예. 김무성 전 대표나 이완구 전 총리 또 김성태 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우택 전 원내대표 등 또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뭐 미리 상정하고 얘기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따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3번 갱도는 말이 없다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디 3번 갱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인데요. 예. 북한이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제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풍계리 시험장이 이미 노후화돼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제 북한이 이 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노후화돼서 붕괴될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위장 평화쇼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못 쓰는 거 폐쇄한다고 생색이나 낸다. 뭐 이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오늘 논평을 내고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노후되어 붕괴가 시작되었다. 즉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기존 살라미 전술의 재탕이다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선언에 대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쓸모없는 거 버린다. 위장 평화쇼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북한 문제를 두고는 늘 이렇게 상반된 입장들이 나오곤 하는데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실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부 갱도가 노후화돼서 못 쓰는 건 맞지만 앞서 키워드로 잡은 3번 갱도는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오늘 통일부 대변인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일부 갱도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위성 사진입니다. 산팔로스가 최근에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2번 갱도에서 지금까지 5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1번 갱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3번 갱도는 발견이 됐는데 사용된 적이 없고 국가정보원에서는 4번 갱도도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갱도 또 건설 중으로 보이는 4번 갱도까지 폐쇄하겠다고 북한이 발표한 겁니다. 예. 실제 국정원도 지난해 3번 갱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국정원의 이 보고를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간사가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3번 갱도는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저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즉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북한의 핵도발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로 평가됐다가 다시 위장평화쇼를 강조할 때는 이미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되기도 한 겁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들의 애매한 관계로 잡았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당 후보들과의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에 김 후보가 감옥에 있을 때 당시 노동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변론해준 적이 있고 김 후보가 그래서 한때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박원순 시장에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였음을 밝혔고요.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2011년에 당시 서울시장직 후보 자리를 두 사람이 독대해서 서로 갈라친 적이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서로 아름다운 양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가는 길도 달라졌고 참 애매한 관계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애매하긴요. 뭐 사실 선거로 경쟁하는데 애매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죠. 예. 예. 과거의 인연은 가까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관계로. 예. 예. 그 양보다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 두 사람은 양보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당시 양보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서로 야권 대표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의 관계인데요. 예. 일단 김문수 후보는 2011년 경기지사일 때 안철수 당시 교수에 대해서 한나라당 생각과 일치하고 본인보다 10배 더 한나라당에 적합하다라면서 당시 한나라당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공천권을 30석을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종이 다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가 달라요? 종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종이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인 종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특성이 다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근데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 아무튼. 예. 종이 다르다고 했고요. 예. 어쨌든 달라졌는데 평가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달라졌든 평가받는 또는 생각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가 달라졌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달라진 겁니다. 예. 자, 세 사람이 언젠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 토론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마구 듭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이 올해 방송 대상에서 창의 발전 TV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효린의 민박은 실제 민박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고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 대상은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입니다. 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예. 자, 끝나고 나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 문제를 취재한 두 기자가 직접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 never thought I'd feel this way. And as far as I'm concerned, I'm glad I got the chance to say that I do believe I love you. And if I should ever go